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확대형으로 탄핵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격이고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국감 무산 사퇴를 부른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격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헌재가 법과 규칙에 따라 선출했는데 이를 부정하는 건 국회가 만든 국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감장에서 수모를 당한 김 권한대행에겐 사과한다며 국회의원들도 삼권 분립을 존중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에게 헌재소장 후보자를 조속히 지명하라거나 지명이 늦어진다고 탓할 수는 있겠지만 권한대행은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야3당은 반발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힘내세요 김희수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계 신용평가사들은 북핵 리스크가 한국 경제를 급격히 위협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무디스와 S&P 등 주요 신용평가사들을 접촉한 결과를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국이 적절히 대처를 하고 있고 다자간 여러 가지 공조 이런 걸 통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인상들을 갖고 있고요. 북한의 6차 핵실험 뒤에도 한국 시장이 보여준 안정적인 모습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IMF가 전망하고 우리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경제 성장률 3% 달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질적인 성장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련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통해서 3% 성장을 최대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 부총리는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은 양국이 이미 지난 10일 계약서를 교환했다며 공식 서명식의 생략이 한중 관계 악화와 연관됐다는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정책 일정이 좀 마무리가 되면은 우리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의 문제가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한미 FTA는 호혜적인 협정인 만큼 폐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양국 간 이익의 균형점을 슬기롭게 찾아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미 재무부가 다음 주 발표 예정인 환율 조작국에는 우리나라가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다음 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 핵심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자진 탈당을 위한 수순밟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 출당을 통합의 조건으로 내건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에겐 돌아갈 명분이 생기는 셈입니다. 당의 최대 주직격인 김무성 의원을 포함한 통합파 의원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먼저 월요일 최고위원회의 때 지도부의 보수대통합 추진위원회 구성을 공식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강파 의원들의 반대로 통추위 구성이 무산될 경우 통합파 의원들이 한꺼번에 탈당해 한국당에 복귀하는 시나리오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대 9명까지 탈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명이라도 탈당할 경우 바른정당은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됩니다. 보수통합 논의가 생각외로 급물살을 타면서 집단 탈당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당내 자강파들은 잔뜩 긴장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한 유승민 의원의 경우 통합파 의원들을 만나며 물밑 설득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강파 의원들은 통합파 의원들을 상대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어 양 세력 간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소유 방송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방송입니다. 소리 없이 요란한 방송 채널 소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정미용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청와대에서 김정숙 여사님 관련한 옷 이야기가 나왔죠. 딱 봐도 뭐 몇 억을 들여서 옷을 사 입었다라고 생각이 안 되잖아요. 막 십몇 년 넘은 옷들, 그런 옷들 막 입으시면서, 그리고 또 그 꼼꼼하게 막 바느질 하시고 맞아요. 재봉틀 하시고, 그런 거 보면 어떻게 걷다 대고 옷값
그런 얘기를 운운할 수 있는지 참 어이가 없죠. 그 양복 빼입고 나오셨던 것도 알고 보니까 그냥 홈쇼핑에서 파는 예. 19만 원짜리?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구두 있잖아요. 그 스토리 있잖아요. 구두 다 떨어진 구두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영세 업체에서 이렇게 만든 거 그 구입해가지고 너무 발 편하다고 해서 계속 신고 다니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사치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는 깜빵에 있는 박근혜한테는 하라 이거예요. 정명 어디 너절한 대가리가 감히 그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요. 새날 소요 방송이 벌써 94화인데 오늘은 1994년도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가 김일성 사망입니다. 제 개인적인 그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네. 그날이 방학하는 날이었어요. 보니까 날짜도 7월 8일로 나오더라고요. 네네. 아마 그 다음 날이 방학하는 날이었나 그랬는데 보통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청소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제가 전산실 담당이었는데 그 전산실 담당 선생님이랑 제가 그날 약간 언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분위기가 좀 싸했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불러서 엎드려 뻗쳐서 때리면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이상한 뉴스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아. 네. 청소 끝내고 죽었다 이제 이러고 전산실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는데 멀리서 선생님이 정민아 예 선생님 막 이러는 거야. 갑자기? 김일성이 죽었댄다 막 이러더니 모든 게 다 용서가 됐어. 몰라. 정말? 몰라. 되게 그 선생님의 표정에서 뭔가 그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그 회한의 표정이 느껴지면서 갑자기 모든 게 그냥 치유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단했었죠. 왜 그랬냐면은 그 북한이 독재자 1호 독재자 아닙니까? 김일성이 죽음으로 해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김일성과 이제 회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나서 뭐 그게 이제 김정일이 뭐 이렇게 쇼크를 유발해서 죽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사람들은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라면 사재기도 좀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김정일이 김일성 죽음을 방치했다, 뭐 아니면은 죽음을 사주했다, 뭐 이런 설이 약간 김정일의 학정을 의식하고 나온 발언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 7년 전에 김일성 사망에 대해서 오보가 난 적도 있지 않았나요? 그때 되게 대대적인 사건이라고 들었는데. 그랬었나요? 그 기억은 없네요. 또. 그때 별로 생각 없이 살았어요. 코질찔이 시절이어서 그랬나. 하여튼 대단한 이슈였습니다. 94년도에 충격적인 이야기, 김일성 사망, 충격적인 사건이 그렇게 있었고,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그 월드컵 국가대표팀 얘기가 많잖아요. 네. 뭐 최근에 이제 또 러시아전에서 졸전을 치르는 바람에 말들이 많은데 94년도에 미국 월드컵이 있었어요. 결국 우리 이제 16강 진출이 염원이었는데 탈락됐죠. 그렇구나. 근데 경기는 참 잘했어요. 재밌는 경기가 있었는데 마지막 경기가 이제 독일이랑 하던 경기인데 그때 당시에 3대0으로 지고 있었나? 그랬었는데 3대2까지 따라잡는 그 독일 선수들이 조금 놀랬죠. 독일하면은 뭐 영원한 우승 후보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우리나라 그때 제가 알기로 황선홍 그다음에 홍명보 이렇게 골을 넣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 선수들보다 최근 선수들이 좀 패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요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지금 축구 국가대표 막 말 많아요. 지금 막 그래가지고 최근에 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히딩크 감독이 오늘 안에 한국 국가대표팀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지금 시스템 전반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도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경기는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시원하게 붙어보는 거. 이 미국 월드컵을 통해서 이제 세계가 한국 축구를 약간 좀 괜찮네 이렇게 봐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때 그 서정원 뭐 이런 선수들 많았어요. 유명한 선수들. 그 선수들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 축구에 있어서 이제 지도자급으로 다 성장을 해놓은 상태인데 사진을 보니까 축협이 이제 이번에 졌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사진 보니까 탁자가 진짜 막 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원탁 같은 데서 회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탁자에서 뭐 종이 하나도 없이 그냥 펜만 덩그러니 올려져 있고 뒤짐지고 앉아갖고 그냥 그 회의가 아니라 훈화 아니야? 훈화? 그 축구 안에 그 라인이 있대요. 뭐 대학 뭐 특정 학교 라인 뭐 이런 밀어주고 끌어주고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의혹들이 자꾸 제기되고 한국 축구 위상이 점점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면은 전면적으로 지금이라도 뜯어 고쳐야죠. 언제나 반복이 되잖아요. 이런 얘기가. 그렇죠. 꼭 축구만의 문제는 또 아니고. 그렇죠.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적폐를 해소하려고 하는 이제 새 정부 출범도 있고 하니까
뭐 이런 부분들 협회 이런 차원에서 그런 적폐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말끔하게 해소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94년도에 있었던 사건 중에 참 비극적인 사건인데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있었어요. 연속적으로 붕괴 사건이 났던 거죠? 예,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네. 어차피 다음 주에 한번 언급이 될 것 같은데 네. 성수대교 붕괴 사건은 너무 쇼킹했습니다. 출근길, 네. 등굣길에 있었던 일이고 갑자기 다리가 그냥 툭 떨어진 거예요. 50m 정도가 갑자기 떨어졌다고. 네. 네, 그래서 49명이 한강으로 추락하고 그 중에 32명이 사망하였다고 하는데. 그냥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뭐 조금 붕괴된 정도가 아니고 그냥 50m가 뚝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또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위해 이렇게 추구하던 그 한국 사회 부정부패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또 문제가 되게 많았죠. 부실감사 또 뭐 부실공사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어가지고. 아까 이 작가님 언급하셨던 삼풍백화점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네. 뭐 공사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누가 해먹고 누가 여기서 떼먹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제대로 된 건축물이 나올 수가 없죠. 그냥 그 부실 시공, 그다음에 그 값싼 자재 그렇게 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됐었던 게 결국엔 곰따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이제 나타난 거죠. 이 사건 났을 때 제가 살던 데가 바로 그 뚝 하나 사이 두고서 성수대교가 있는 집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침에 막 뉴스 나가지고 집에서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나지. 진짜 막 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와, 그게 들렸구나. 네, 그 가운데가 딱 잘려가지고 떨어지는 그러니까. 물에 떨어지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예. 그리고 나서 동네 여고생들 이제 막 버스가 정체돼가지고 네. 이게 라인이 끊긴 거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 막 차량 일대 막 난리 나고 네. 그런 거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5살 때니까 이제 조금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때 태어나기 전이어가지고 잠깐 네. 아직도 안 태어났니? 네, 제가 아직도 안 태어났어요. 기다리고 있어 지금 다음 주까지. 즐겨 진짜. 이때쯤 좀 태어날 법도 하잖아.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사건을 전혀 모르는데 네. 그 드라마 시그널 다들 아시죠? 네네. 네, 시그널 5회에서 한영대교가 붕괴되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때 시대가 95년도 시대로 이렇게 나온 거였는데 그게 성수대교 붕괴 연상신으로 이렇게 가져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 조금 알 수 있었죠. 저는 사실은 이제 타짜에서 네. 타짜 다들 보셨으면 아실 텐데 봤죠. 평경장이랑 곤이랑 그 평경장네 집에서 다 이렇게 지내면서 타짜 기술을 익히잖아요. 아. 그때 뉴스에서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뉴스로 나와요. 맞아. 네, 그래서 곤이가 그걸 보고 되게 놀라면서 평경장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 평경장 대사가 되게 압권이거든요. 뭔가요? 그 곤이한테 세상이 너는 아름답고 평등하다고 생각하니? 그러다가 막 되게 약간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럼 우린 뭐 먹고 사냐라고 얘기를 해요. 네. 다리가 무너졌어요?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넌 세상이 아름답고 평등하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한건 너 새끼. 세상이 아름답고 평등하면 우린 뭘 먹고 사니? 연습이 나와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맞아. 그 시간이 흐르는 거를 묘사하려고 네. 그 장치로 이렇게 성수대교 붕괴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타짜 영화 괜찮은데. 재밌죠. 아직도 못 봤거든요. 경경장 막 이러면서. 빨리 봐야겠다. 더 테러 라이브에도 비슷한 컨셉으로 차용이 됐잖아요. 맞다. 다리가 끊기죠. 그 영화도 재밌죠. 이게 그만큼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걸 그렇죠. 반증하는 거예요. 그 아까 송병호님이 근처에 여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침에 등교하던 학생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들 아침에 딸이랑 싸우고 딸이 나갔는데 걔가 그 버스에 타고 있었다 막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돌아가지고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또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발 방지 뭐 안전 대책 이렇게 했지만 결국엔 돌고 돌아서 세월호 참사라는 일도 또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 적폐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안 좋은 게 쌓인 거잖아요. 이걸 치우는 과정도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하죠. 신적패.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 5개월, 6개월 됐나요? 적폐가 쌓일 시간이 어딨냐 도대체 진짜. 신적패라는 말을 진짜 뻔뻔해. 그리고 그거를 보도하는 그 방송사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언어를 거르는 그런 능력이 없나? 그냥 원래 누가 얘기하고 말하고 이러는 거 그대로 받아 적는 거 잘하잖아요. 그렇지. 컨트롤 카피, 컨트롤 V. 네, 그리고 그럼요. 앵무새처럼 읽어대기. 아, 그럼요. 네, 그렇죠. 의식이 없지. 네. 네. 그래요. 1994년도에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하나씩 집어보면서 뭐 물론 이거 외에도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을 회상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95화잖아요. 이제 또 95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네.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네, 새날 소유 방송이 벌써 94화네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맞아요. 진짜 추워요. 기모 후드를 입었는데도 우리 지난주에 에어컨 틀고 방송했던 거 네. 기억나요? 맞아요. 덥다고 막 투덜투덜 대면서. 그런데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지금 다들 긴팔을 그냥 꽉 여매고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참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새날 소유 방송 94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국감이 시작됐죠? 국감이 시작됐는데 예. 국정감사가 아니고 그냥 쌈박질밖에 거의 안 보이던데. 파행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네. 있는데 파행의 중심에는 야당 의원들이 있어요. 이 문제가 유독 두드러진 거는 이제 13일에 열렸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였는데 네. 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향후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재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네. 그러니까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서 이제 국감을 파행시키려는 시도를 보였어요. 네. 난 김진태가 뭔 얘기 이제 김진태 김만 들어도 웃겨. 웃기지 않아요? 아, 그럼요. 야, 2심에서 무죄 나왔다고 지금 아주 방방 떴어. 아,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이야. 이게 국감이라는 게 국정감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 공기관이나 그 정부 기관들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그때 발표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이것저것 막 자료 조사하고 기관에 정보 공개 요청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 때문에 굉장히 좀 바쁜 처리예요. 막 군대에서도 막 행정병들 열심히 그렇지. 네, 문서 만들고 그러시. 보좌관들 이런 사람들 엄청 바쁘죠 네, 지금. 가란 문서라도 태어나야 된다 막 이런 그런 식인데. 네. 이때 열심히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이게 정권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특히 이제 예산 관련해서 뭐 잘못된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지. 야당은 그걸 노리겠지. 네, 그걸 원래는 야당이 원래 할 역할은 그걸 노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잘못된 자료나 네. 네, 뭔가 이상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지 정상인데. 그렇죠. 특히 자유한국당 전 집권당이잖아요. 네. 전에 그 집권하고 있던 그 정부의 잘못된 예산 처리라든가 네. 잘못된 그 행정 처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엄청나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게 적폐지.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시작도 못하게 그렇지. 파행을 시켜버리는 거죠. 네, 시작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나요, 진짜. 그리고 특히 그 김희수 헌재소장 권행대행 자체를 이렇게 반대하는 거는 그 세월호 때 생명권 지적하면서 이제 탄핵을 시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보복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서 생떼를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거죠. 네. 헌재는 특히 박근혜 탄핵 때 중점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마무리를 딱 지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날의 감동이 아직도. 네. 네. 거기에 대한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제 대한 거기 때문에 예. 이건 좀 인간적이지가 않잖아요. 이성적이지 않고 막 그냥 지들 감정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냥 어그로 끄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헌재뿐만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역사교과서 여론조작 문제 가지고 문제 네. 삼아서 이렇게 파행을 시켰다가 또 이거는 사과를 하고 재개가 되기는 했죠. 그리고 또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또 핫했잖아요. 세월호 최초 상황보고가 시간이 조작되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한참을 싸우다가 파행되고 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전 정권에서 있었던 안 좋은 일들, 잘못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세월호, 역사교과서 다 이거 옛날 일이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신나게 얘기했던. 그러니까. 네, 국정화국 교과서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고. 그리고 세월호 관련한 거는 진짜 지금 현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의원들은 할 말이 없지. 그럼요. 네.
야당이 파행을 결국 시킨 이유가 그쪽에서 주장하기로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김희수 헌재소장이 지금 권한대행으로 직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원래는 9월에 청와대에서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국회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국회에서 이제 거부를 했잖아요. 네. 임명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상 초유였죠. 초유의 사태가 있었죠. 야당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임명 동의권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걸 지금 청와대에서 무시하고서 그걸 무력화시키고 그냥 권한대행이라는 그 명목으로 직을 유지시키고 있다. 그 와중에 이제 대변인이 갑자기 욕을 먹어요. 청와대 대변인이 그 직을 유지시키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내년 9월까지 직을 유지한다는 걸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 알아들은 거지. 네. 청와대에서는 사실 그런 의미로 한 얘기가 아니고 네. 그냥 일단은 일을 하는 걸 보고 네. 조기에 직을 끝낼 수도 있다. 네. 이런 걸 열어놓은 상태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였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잘못 해석을 했어요. 김희수 권한 대행 체제가 지금 불법적인 일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적법한 절차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잠깐의 정신승리밖에는 하든 그게 얻을 게 없잖아요, 사실은. 짧은 오르가즘. 네. 근데 그걸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양태 자체가 사실 스스로들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지 않잖아요.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지들이 적법을 논할 사람들이 아닌데 몇 명 사람들은. 네. 그리고 뭐 그 TBS 보도 문제도 불거져 나왔었잖아요. 그 진짜 웃긴 게 국민의당에서 지금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졌는데 그 법을 최초에 통과시킨 사람이 박지원. 박지원 전 대표라서 TBS 뉴스공장에 나와서 인터뷰까지 하시고 했는데 TBS 보도 부분이 잘못됐다. 뭐. 또한 자가당착으로. 그렇죠. 결국에는 뭘 해도 안 돼 이제. 좀 좋아. 야정야. 해봐야 안 돼. 네. 예, 그래요. 지금 국감이 한창인데 결국 야당이 계속 이렇게 국감 파행을 시키고 하는 거는 본인들이 저질러 나섰던 적폐. 그거를 마치 현 정부가 쌓아놓은 적폐인 양 포장하려고 하는 신적폐 이런 말도 안 되는 단어를 구사하면서 그리고 그거를 도와주는 언론들도 문제인 것 같고요. 결국 이런 부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야당의 입지는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이 13일자 한국 갤럽에서 나온 지지율 조사가 있어요. 그게 참 유의미할 것 같은데 이제 지지율을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포인트 올라서 다시 73%. 또 박스권에 갇혀버리셨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48%, 자유당 11%, 바른정당 8%, 국민지롤당 5%. 지롤이야? 이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감을 한다고요? 그 대한애국당은 없나요? 대한애국당은 없는데 대당은 지금 그거에 집중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소당이 됐네. 지금 의원이라고 한 명 있는 조원진이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고파. 지금 이거 국감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으로 보면 이제 광주 전라도 쪽 호남 민주당 76%. 그리고 호남에서 양태된 당이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일컫는 국민의당 5%.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국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합친다고 해도 20%밖에 안 돼요. 천재지변도 막을 수 없는.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상처난데 소금 뿌리는 것 같긴 하지만은 네. 국민의당이 사실 캐스팅 보트라고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국감 파행에서도 사실은 그 의석상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 캐스팅 보트 역할은 해요. 맞아요. 국민의당이 결국에는 찬성한다는 거거든요. 국감 파행에. 근데 그런 자세가 기사에서는 잘 안 나와요. 뭔가 꼼수 부리는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계속. 얄미워요. 이 사람들이 과연 국감에 자격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면서 오늘의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단식을 하게 생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어제였죠. 13일 박근혜 구속 연장이 확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조원진 그러니까 대한애국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죠. 조원진 대한애국당 공동대표가
10월 10날부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반대하면서 단식 투쟁을 시작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구속 연장이 됐으니까 더 해야 되겠네. 그러게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단식 연장해야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뭐 그래도 현직 의원인데 단식을 하면 좀 민감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거나 말거나. 네. 하거나 말거나. 지금 오늘까지 해서 벌써 4일 차인데 지금 한창 힘들 텐데. 아마 근데 그 구속영장 내리신 분들은 구속영장 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땅땅땅 한 다음에 제가 단식을 하고 있어요. 했을지도 몰라요. 단식 중이었어? 얘기를 하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고민하는 척이라도 했을 텐데 이러면서. 어떡하지 더 굶어야 될 텐데. 그래도 외롭지 않을 거예요. 뭐 다른 분들이 같이 단식을 해준다고 나서가지고. 네, 일단 공조 단식을 선언하고 했었던 사람이 신동욱. 공화당 총재죠. 네. 참 진짜 존재감 없는 당들이 많네요. 그 신동욱 씨는 이번에 단식 제대로 하는지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예전에 세월호 단식 때 자기가 뭐 검증을 해보겠다고 쌩 난리 부르스를 쳤었죠. 실험 단식? 네, 실험 단식인가 네. 그런 아주 패륜적인 짓을 했는데 우리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씨 단식 환영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어제 박근혜 구속 연장이 확정이 되는 순간 법원 앞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슈 들어가기 전에 그 94년도에 김일성 사망 사건 얘기했었죠. 네. 그때 당시에 북한에 그 김일성 죽었을 때 막 이렇게 운구행렬에 막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수령님 돌아갔었다고 막 울부짖는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들이랑 투영이 되는 거야. 그거 되게 웃기잖아요. 클로즈업에서 막 기절하는 사람. 막 이렇게 한복 차려입고 막 이러는데 똑같아 그 모습이. 옷만 달라 옷만. 이쪽은 등산복이고 주로. 그때 94년도 당시 이제 북한은 한복이었고 그 분홍색 계열 네. 그런 한복이었는데 약간 그런 부분만 차이가 나을 뿐이지 똑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맨날 우리 쪽 사람들 관련해서 종북이네 빨갱이나 하는데 정작 자기들이 그걸 코스프레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신동욱 총재가 얘기했잖아요. 박 전 대통령이 무죄라는 것은 북한 김정은도 안다. 그 문재인 대통령만 모른다.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개소리를 김정은이 알아서 뭐다 쓰게. 그러니까 무슨 개소리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새끼.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그 신동욱 씨가 그 촛불 전국이나 이럴 때 가끔 그 진보 진영 쪽 방송에 나오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 그렇게 저 사람이 심정적으로 공감이 안 되더라고. 그냥 트위터 관종 아니신가요? 그냥 관심 종자 같아요, 그냥. 네. 이번에 하는 것도 무기한 단식이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럼 기한이 정해놓지 않았어? 네, 뭐 응원하고 싶다. 최소 40일은 가야 되지 않겠나. 몸이 되게 깨끗해지시겠네요. 그럼요. 예, 그리고 한 분이 또 합류했습니다. 그 엄마, 주옥순 씨. 엄마 부대 대표. 주옥순 씨가 또 단식을 시작했어요. 네. 화이팅 하시고요. 네. 뭐 텐트 치고 계시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제가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생각을 가끔 해요. 아사하면 어떨까? 아니 근데 이거 밑장 빼나 안 빼나 이거 잘 봐야 되지 않나? 그럼요. 이 사람들 잘하는지 감시해야 되고 우리가 그쪽 진영처럼 더럽게 패륜적으로 뭐 앞에서 폭식 투쟁 이런 건 안 하나 그런 패륜적인 짓은 안 하지만 대신에 자신들이 선언한 거를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워낙에 이 조원진, 뭐 주옥순, 신동욱이 다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리고 언제까지 갈지도 몰라요. 진실성이 없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뭐 한나라당 때 단식 투쟁하던 그 한나라당 의원들 아침 햇살 처먹고 이건 다 괜찮다고. 이건 마셔도 된다고. 왜요? 몰라. 왜? 그거는 음식물이 아닌가요? 단식의 범위에 포함이 안 된 뭐 그런 개논리를 피면서 이건 마셔도 된다고 마시는 그런 진풍경도 벌여줬었는데 그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단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굳이 방송에서 언급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다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도 한 번은 관심 좀 가져주자고. 네. 왜냐면 응원을 해야지 끝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쯤 되면 정미용 씨도 단식에 합류해야 되지 않나? 그래요. 해. 네. 근데 솔직히 이 사람들이 굶든 뭐 어쩌든 사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그렇죠. 어차피 구속은 진행될 거고 네. 큰 문제는 아닌데 이왕이면 심하니까. 네. 맞아요. 네. 그 기사 댓글들 보면 보통 다들 응원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1주가 됐든 1년이 됐든 쭉 열심히 하시라고 응원의 목소리 좀 전하고 싶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들 해요. 막 이쪽 사람들 보면 쌀 아까운 새끼들 막 이런 속으로 혼자 욕을 많이 했었는데 아깝지 않아 이제. 이제 쌀이 많이 그만큼 자진해서 쌀을 아끼고 계시기 때문에 참 환영할 일인 것 같고. 그리고 태극기 집회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동참하겠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뭐 한쪽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단식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태극기 좀 그만 팔아먹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거 할 때도 단식 농성 격려한답시고 그 대한애국당 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국회 그 잔디밭에 예, 태극기를 봤어요. 다 뿌려놨다가 나중에 그걸 다 꽂았대요. 잔디밭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기를 자꾸 혐오스럽게 상징물로 만들려고 하는 저희가 보여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대한민국 국기법에 약간 저촉될 만한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국기 훼손은 중범죄. 네, 그럼요. 범죄고요. 네. 법대로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이런 건 처벌해야 돼. 그리고 막 애국이라는 얘기도 그 되게 웃겼는데 조원진 그 대표가 되게 맞는 말 한 거 하나 있거든요. 그 태극기 집회 이렇게 사람들한테 애국 세력이 쿠데타 세력에게 이긴다 이러면서 막 단식 투쟁 막 이런 거 하던데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겼잖아. 그러니까 이겼네. 쿠데타 세력이 그쪽이잖아. 그렇지. 쿠데타의 딸 세력. 네,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맞는 말 이러면서 지나갔는데 우리 딸을 자꾸 속박하지 마. 좀 있으면 내 길이야. 불쌍하지도 않나? 제가 자꾸 최근에 타짜를 봐가지고 계속 그 대사가 그래요? 그 고은이가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박정희야 전두환이야 이러잖아요. 타짜 영화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오죠. 네, 그렇죠. 네. 이거 단식이 그리고 무기한인 만큼 지금 구속 연장된 기간이 내년 4월 16일까지. 예. 네, 그때까지 단식을 네? 어마어마한데요. 해보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그 4월 16일이라고 해서 어제 많은 분들이 운명적이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저도 딱 들었는데 이게 꼭 사람의 힘으로만 진행된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근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법원 쪽에서 이번에 마침 또 이슈가 터졌잖아요. 세월호 문건이 청와대가 직접 그거를 늦게 보도하도록 압력 넣었다는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건 파동을 의식해서 그날로 잡지 않았나. 구속 연장됐다는 그 통보를 받았을 때 그 박근혜가 본인이 느꼈을 그 감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했겠죠. 근데 약간의 그 표정 변화를 보였다고는 그 재판에서 안 웃었다고 그러지 그게 않아요? 양심의 가책 이런 건 못 느꼈을 거고. 네. 이거 또 들어가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 정도. 또 걸렸네. 그런 정도? 나 못 나가요? 왜? 변호사 양반 나 안 돼요? 자기가 중범죄를 저지른 날짜를 써서 이제 보내준 거기 때문에 이거를 넘는 만큼의 카드를 주지 않으면 너는 무조건 들어간다 이런 뉘앙스를 받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본인이 뭔가 느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래요. 단식하는 사람들. 장 지진다던 놈 장 안 지졌고요. 빠져 죽는다는 놈 안 죽었고요. 자결하겠다는 사람들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그 자꾸 뭐 자기들이 뭐 하면은 극단적인 결과를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결은 뭐야? 지금 무슨 사무라이야? 네, 그러니까 그 장 지진다고 누가 장 지질했습니까? 지가 지진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사람도 단식했잖아요. 맞아. 두꺼비 아저씨.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꾸 국민들에게 공약도 그렇잖아. 그쪽에서 내세우는 공약도 잘 안 지키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이번에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께서는 약속을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단식 끊으시면 안 돼요. 맞아요.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양보하세요. 그래요. 무의미한 단식 얘기를 해봤습니다. 금주의 시사. 금주의 시사 시간입니다. 금주의 시사 첫 번째는 송병훈님이 준비하신 시사를 들어볼 건데요.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이번 주 시사는 삼성 물갈이입니다. 삼성. 최근에 그 삼성 관련한 문건이 또 나와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세자. 이재용을 세자로 표현을 했었던 세자 책봉? 네. 그래요? 세자가 자리를 잘 못 잡고 있다. 뭐 뭐요 이런 식으로. 그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왕정시대인가? 우리가 삼성공화국이라는 얘기하잖아요. 그건 공화국이 진짜였어. 아니야. 그냥 왕국이야. 왕국. 그 삼성이 물갈이를 한다고요? 이미 뉴스에 나와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제 권오현 부회장이 내려왔어요.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 삼성전자가 3분기
매출을 공개를 했는데 네. 매출이 지금 62조, 이익이 14조 5천억. 야, 많이 냈다. 네, 그래서 사상 최고 기록을 또 갱신을 했는데요. 네. 이런 와중에 이제 부회장이 스스로 직을 던졌어요. 네. 네, 내려오겠다고 선언을 하고 내려왔는데 이 사람이 그 부품 그러니까 전자 부품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핵심적인 사업 책임자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어요. 네. 근데 중책을 던져버렸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은 아무래도 이번에 형량이 딱 결정됐잖아요. 5년 형량이 결정됐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나온 거라고 외신도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술 쪽 외신 보고 있다가 갑자기 삼성 얘기가 나오길래 뭐지 하고 보니까 이 얘기였어요. 승마 관련된 그런 것들에 네. 본인이 뭔가 찔리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내려온 거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다들 하고 있고. 네. 정유라 그 승마 지원권 관련해서도 자유롭지 않다. 네. 네. 그거를 또 드러내는 한 가지 부분이 내려오면서 그냥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 사업장에 뭔가 얘기를 하고 나오잖아요. 네. 연설 비슷하게 이제 얘기를 한 게 지금 회사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 잘 나가는데? 네. 이익 많이 냈잖아. 그러니까. 14조가 어디요? 요즘 저 글로벌 불경기 시대에. 뭐 근데 일단 이 사람 얘기는 지금 다행히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과거에 이뤄진 결단과 네. 투자의 결실이다. 지금 삼성전자가 미래의 흐름을 읽어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에 예.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내려왔어요. 좀 그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게 마치 지금 왕국이니까 왕이 부재인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가 위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지금 무슨 상소문 올리는 거예요? 제갈량이야? 아니, 독이라도 들고 올리라 그러지. 출사표 던지는 것 같아. 재수 없어. 네. 표면적으로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잘 되는 거는 스마트폰 때문에 잘 되는 거거든요. 스마트폰하고 스토리지 그러니까 마이크로 SD 카드 같은 그런 SD 카드 뭐 그쪽 네, 램이나 그런 저장 장치 관련된 칩셋들이 잘 나가서 그런 건데 그거 외에 다음 산업으로 산업혁명이 또다시 일어난다고 하고 네. 뭔가 변환점이 있을 거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약간 그쪽에 몸담았던 때가 있기 때문에 네. 5년 전에도 이미 그쪽 안에 있는 직원들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잘 되지 않을 거다 그런 소문이 계속 떠돌았어요. 기업 예측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특히 미국이나 이런 쪽에 유럽이나 이런 쪽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 몇 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이제 신용 등급이나 이런 걸 매겨 놓으면은 그게 거의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당장에는 회사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진짜 몇 년 뒤에는 진짜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브랜드 가치가 전 세계 20위 안에 드는 엄청난 회사인데도 네. 브랜드라는 거에 사실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삼성이 사실은 자국민한테는 고급화 브랜드 그걸 내세우고 네. 양면적으로 이제 외국에서는 저가형으로 내세운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자국민을 개 호구로 알죠. 뭐 롯데 이런 데서도 과자 이런 거 엄청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 휴대폰 가격도 그래. 삼성 갤럭시. 네. 뭐 갤럭시가 우리는 고급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그냥 아이폰 따라한 하급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샤오미 생각하듯이. 맞아요. 그거랑 딱 맞는 맥락이 있어요. 4차 산업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VR 쪽 기술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VR 기술 관련해서 이제 기어 VR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예. 근데 그거 보면은 삼성전자 내부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VR이라는 거를 역사를 잠깐 보면은요. 네네. 68년도에 이게 기술이 개발된 거예요. 68년도요? 네, 1968년도에. 이야, 오래됐구나. 미국 유타 대학에서 이제 HMD라는 기술을 만들었고요. 네. 그거가 이제 처음에는 뜨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냥 커다란 브라운관 머리에 붙이고 있는 거니까. 아, 그렇죠. 하여튼, 네. 네. 근데 그게 점점점 소형화되고 네네. 개선이 됐는데 일단은 가장 상용적으로 성공했다고 보는 거는 소니 HMD예요. 네. 근데 그러면은 미국에서 기술 개발한 걸 일본이 받아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또 다시 미국에서 2012년에 또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VR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VR 개념이 등장을 해요. 네. 그게 이제 킥스타터라고 저번에도 설명을 몇 번 드렸지만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이게 등록이 되면서 그게 잘 됐는데 그거 자체가 실험적인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버전 자체가 DK1으로 처음 나왔다가 네. 이게 DK2 그 다음에 CV1, CV2 이렇게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품을 해년마다 새로 개발을 하는데 좋아질 기능은 좋아지고 저감시켜야 될 부분들은 저감시키고 그런 과정을 계속 겪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대로 따라하는 기업이 또 생겨요. HTC라고 대만 회사인데 네. 거기에서 바이브라는 VR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오큘러스 리프트가 만든 VR을 많이 차용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룸 VR이라고 해서 방을 인식하는 기능을 내세워서 좀 더 진짜로 가상공간에 들어있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네요. 네.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네. 그런 점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해놓은 거를 다른 나라가 또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이게 있는데 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파이맥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제 이걸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가 정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파이맥스도 저가 VR을 내놓은 거예요. 그게 히트를 쳤는데 이게 다른 VR에서 없는 문제점이 있는데 딱 썼을 때 막 격자 무늬가 보여요. 해상도가 낮아서 깨지는구나. 픽셀 사이가 이제 틈이 벌어지는 틈이 거죠. 보여요. 근데 그런 문제를 해상도를 높여가지고 해결한 거예요. 거기다 가격까지 싼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업그레이드 했는데 바톤을 이렇게 주고받는 듯한 형상인데 그거를 기어 VR은 전혀 동떨어져가지고 뭔가 네. 좀 새로운 걸 또 추구해? 뭔가 기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네.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기네들 핸드폰 팔아먹기 위한 액세서리로만 팔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핵심 기술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드적인 부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 네,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것들은 전부 다 컴퓨터에 직접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인데 네. 이 기어 VR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 있어야만 쓸 수가 있고 갤럭시. 네, 스탠드얼론이라고 하는 그런 혼자서 가동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갤럭시가 있어야지 가능한 게 기어 VR. 네. 이게 사실은 그 내부의 문제점을 드러낸다는 게 그 삼성전자 내부에는 하드웨어 그 부품 만드는 팀들이 힘이 너무 세요. 그래서 부품 만드는 팀이 열심히 만드는 스마트폰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걸 엮어야 되는구나. 네, 그걸 무조건 엮어줘야 돼요. 근데 진짜 약간 그거 같아요. 무신정권. 무신정권? 하드웨어 만드는 사람들이 무신정권 같아. 그 문신들 눈치 보고 그 무신들이 어차피 다 임명하잖아. 문신들 그때 당시에는. 네. 그랬었잖아요. 다 같은 이과생인데 그 안에서 그런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좀 이상한. 네. 그렇죠. 그런 세력 다툼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하는 짓이 좀 답답하네요. 예, 그래요. 삼성 물갈이 관련한 이야기. 그러니까 물갈이가 아니라 이제 권오현 부회장이 이제 내려온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이후에 뭔가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죠. 그때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대거 포진해서 네. 다음번 그 우리가 수출 강국 안에 들어요. 네. 수출 탑10 안에 들어가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네. 근데 거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뭔가 제대로 된 인사가 단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업이 기업다워야겠죠. 근데 기업이 기업다운 짓을 안 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예,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예, 승마소녀 말 사주기 바빴고. 예, 그리고 결국에는 3세 경영자죠. 경영자는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 같은데 삼성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휘청한다라는 건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자체의 체질적인 구조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삼성이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회사가 어쨌든 삼성이 정상화 바라고 이런 얘기 하신 거죠? 아, 예, 그렇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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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랖 부려주는 거 아닌가? 이상하다. 평소 송병호님 모습답지 않은 삼성 걱정. 네, 마음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연말 특집. 왜냐면요, 사실 이거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삼성 주식 샀어요? 요즘 그 정준하 관련해서 이슈가 이슈가 있잖아요. 네, 정준하. 근데 그런 것도 보면 사실 그런 점을 악용해요. 어떤 여론의 문매가 되는 주체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너무 좀 격이 떨어지게 그런 것들을 비판하면은요. 네. 그게 오히려 역으로 약점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준하에 대해서 악플 달던 사람들이 역으로 고소를 먹는 그런 상황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대상을 비판한다면은 네.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네. 그런 긍정적인 비판이 돼야지. 네. 그거를 어떤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네. 결국에는 제3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비판을 위한 쪽이 비판. 더 네. 나쁜 사람인 것 같잖아요. 네,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개선을 위한 비판이 돼야 된다. 그런 네, 평소답지 않은 모습이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그리고 송병호님이 준비하신 시사였는데요. 예, 삼성의 물갈이 그리고 삼성의 현재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섞어서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송병호님이 준비하신 시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대할게. 예, 금주 시사 두 번째는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네, 제 시사 제목은 베껴쓰기 언론입니다. 뭐 하루 이틀 만에 있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 작년에 가짜 뉴스가 굉장히 핫한 이슈였잖아요. 대단했었죠. 근데 그때는 약간 비방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줄을 좀 잃었다고 보면은 네. 오늘은 단순 베껴쓰기 식으로 기사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데 쓴 그런 언론? 언론들을 좀 고발해 보려고 최근에 좀 핫했던 이슈 3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네. 가장 최근 거는 뭐 엄청 많이 핫하진 않았지만 10일에 보도된 뉴스였어요. 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들이 혹시 보셨나요? 성형수술 붓기가 빠지지 않아가지고 봤어요. 저 봤어요. 봤죠. 네. 그 여권 사진과 대조가 힘들어서 출국이 거부됐다는. 네, 공항에 앉아 있고. 네네네. 네. 그게 원래 우리나라보다 중국 매체인 아시아와이어에서 사안을 다뤘었는데 네. 이게 KBS, 조선일보, 서울신문 뭐 여러 곳의 언론들에서 인용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성형수술의 사회적 문제나 약간 욕심이 끝이 없는 그런 여성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쉽게 반응이 이끌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 핫했었는데 심지어 KBS는 이를 TV 방송으로까지 보도를 했는데 네. 이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아. 근데 이게 중국 현지에서 취재를 한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해당 네. 장소는 김포공항이 아니고 네. 서울 신라 면세점 1층이었고요. 또 여행 일정이 자유롭지 않아서 붓기가 빠지지 않은 상태로 쇼핑을 하던 그냥 관광객들 사진이었어요. 그냥 앉아 있어 쉬고 있는데 누가 찍어서 올린 거. 네네네. 그걸 이제 아시아 뭔가 모식인가 거기서 그냥 보도한 건데 네네네.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그걸 또 아무렇지 않게 인용해서 갖다 쓴 거죠. 심지어 TV 뉴스까지 나왔으니까. 아. 근데 이게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에서 법무부나 뭐 출입국 외부인 정책본부 이런 데를 문의해 본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답변을 받고 이를 기사화하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도 네이버에 뭐 중국 성형수술 출국 이렇게 검색을 하면 뉴스 검색 결과의 페이지 반은 아직까지도 그 가짜 뉴스가 그대로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정정 보도랑은 상관없이. 네네, 정정 보도도 뭐 반 정도 있기는 한데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그 사람들의 얼굴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 외국인이긴 하지만 근데 블로그나 뭐 네이버 포스트 이런 데를 보면 아직까지도 그 조롱하는 유머 사이트에 조롱하는 글들이 막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거긴 하지만 국내에서 이뤄진 일이니까 굉장히 쉽게 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예. 그런 간단한 것도 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러면 또 이제 생각나는 사건들 있잖아요. 최근에 경비원 컵라면 명절 선물 네네. 보셨잖아요. 예. 그거는 심지어 다른 어디 언론의 보도가 아니고 인터넷 게시판에 있는 커뮤니티 글을 그대로 받아쓰기 해서 적은 뉴스였잖아요. 그게 30일 날 인터넷에 경비원 아버지가 네. 컵라면과 사과를 추석 선물이라고 받아왔다고 굉장히 울분을 토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게 중앙일보가 그거를 그대로 기사화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음 포털에서는 해당 기사 댓글이 5,000개 가까이 달렸고 베스트 댓글 추천이 17,000여 개였어요. 그러니까 이야. 이것도 굉장히 핫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또 심지어 너무 일이 커지니까 최초에 올린 사람이 아버지가 간식으로 받은 거를 장난으로 아들한테 보냈는데 아들이 그거를 진짜인 줄 알고 너무 화가 나서 올린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러고 나니까 중앙일보에서는 그냥 컵라면 추석 선물 논란 경비원 아들 장난으로 보내신 걸 속상해서 올렸다고 해명. 딱 요런 유체이탈식의 정정 보도를 올렸어요. 아니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 아니 심지어. 그리고 그거를 보도한 건 지들이잖아. 네. 그러니까 마치 그 사람이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책임 전가하는 네, 거잖아요. 유체이탈이죠. 그냥 잘못 오보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고 그냥
해명한 게시글을 또다시 받아쓰기 해서 해명 보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 궁색하다. 심지어 첫 번째 기사 본문에는 아무런 정정도 없어요. 야.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아니, 뉴스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할 게 없었으면 그런 거 그냥 그럼요. 긁어다가 심지어 해놓은 조중동의 중앙일보가. 그러니까요. 중앙인데. 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게시글에 받아쓰는 언론 보도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사건이 240번 버스 얘기죠. 아, 예.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정말 사회를 흔들 정도로 파급력이 셌어요. 그리고 이건 특히나 버스 기사님의 신상이 털렸고 마녀 사냥까지 됐었잖아요. 실제로 일시적 사지마비 증상 있었고 자살까지 생각을 했었대요. 예.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동안에 거의 그 얘기밖에 없을 정도로 커뮤니티에 장난이 아니었는데 이게 사실 너무 익숙한 패턴이잖아요. 네. 타진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부터 세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 최선당 인선부 폭행 사건 등 이렇게 잘못된 정보로 마녀 사냥을 하는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240번이나 뭐나 네티즌들의 태도는 굉장히 표변하죠. 기사를 욕한 댓글 지우고 네. 비난의 화살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240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속인, 감히 우리 전 국민을 속인 그 아이 엄마와 최초 유포자를 갑자기 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우리가 잘못을 향한 게 다 너네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속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속은 우리는 잘못 없어. 그럼요. 속인 니들이 잘못이야. 뭐 이런 논리겠죠. 네. 하지만 진짜로 욕을 먹어야 할 사람은 이거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예요. 네. 인터넷상의 목격담을 솔직히 올리는 거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좀 과장 뭐 할 수도 있죠. 그거를 곧대로 믿고 바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언론이 잘못한 거죠. 네. 그 목격담에 따르면 죽일 놈이 될 수밖에 없는 버스 기사를 취재하지도 않고 한쪽 얘기만 들은 거잖아요. 네네. 결국에. 당사자 네. 해명도 실어주지 않았고 그 속보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단순 트래픽만 높이기 위해서 계속 중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중계를 한 것도 굉장히 좀 잘못됐어요. 이 사건이 뭔가가 해명이 나오고 그거를 싣고 바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쪽 입장이 나오면은 이쪽 입장 얘기했다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사실 CCTV가 그게 아니었다. 뭐다. 이게 그냥 속보 경쟁만 붙어서 그 중간중간에 있는 과정조차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계속 그렇죠. 퍼다 나른 거죠. 예. 그러니까 잘못된 타깃을 잡아놓고 거기다가 계속 기사를 쏟아내니까 나중에 결국에 그 오보 확산되는 게 규모가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커지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언론이 이거를 보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게 다시 한번 비판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요즘 언론이 언론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신경 진짜 안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냈잖아요. 자기네들은 그냥 그게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누구를 어떻게 소비했든 간에. 네. 그럼요. 예를 들어서 매일경제 보도를 보면 사설에서 버스 논란 언급하면서 많은 이들이 SNS에 범람하는 각종 정보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스려나르기에 바쁘고 군중 심리에 휩쓸려 특정 대상에게 무차별적인 공격과 증오를 퍼붓는다. 갑자기 전 국민들 욕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네들이 퍼나른 건 생각 안 하고. 진짜 그만 좀 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제다까지 가는 거야. 네,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 스스로 비판 없이 정보를 맹신하는 압승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사설을 올렸어요. 내가 봤을 때 니들이 제일 문제다 진짜. 네, 아니 뭐 SNS 상에서의 문제를 언론으로 가져온 게 자기네들인데. 아, 그럼요. 그리고 그 언론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그 방금 양세병님이 지목하신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이게 진짜 언론이 맞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단순 광고 트래픽만 생각하는 거죠. 요즘 그 언론의 틀은 자세히 보게 되면은 네. 그런 지점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정준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MBC 자체가 사측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을 물타기하기 위한 그 희생양이 사실 그 정준하인 거고 그 무한도전이라는 사측을 비판하는데 앞장섰던 무한도전 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을 타깃으로 만드는 거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문제다, 국민성의 문제다 이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금니 아빠 사건을 헤드라인에 무조건 막 때려박는다든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빅데이터로 처리되는 그런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뉴스들 자체들도 이미 상당히 많이 어떤 손을 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게 이 전체를 왜곡시키는 전체 틀 자체를 아예 그냥 왜곡시켜버리는 툴로 쓰인다. 네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조선일보의 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보자면 자극적인 먹잇감만 생기면 몽둥이질을 해대고 어쩌고 하다가 이제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글 하나가 누군가를 죽이는 흉기가 될 수 있다고
지난달에 이런 글을 올렸었거든요. 조선일보가요? 네네네. 네, 누가 잠깐. 조선일보? 네, 조선일보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상한데. 누가 흉기였고 누가 무책임했던 건지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멘탈 아니면 그런 얘기 지들이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하다. 다른 의미로. 조선일보가 딴 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버 세상의 병리 현상을 꼬집으며 사입이다 사입. 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건 그 SNS나 커뮤니티 비판을 하기보다는 뭐 익명으로 쓰이는 글이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사실. 하지만 비판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그 언론의 자성과 언론의 변화, 문제가 언론에 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그래요.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시사 들어봤는데요. 결국에는 본인들의 역량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책임 회피를 한다. 책임 회피를 한다. 그런 모양새가 보이네요. 베껴쓰기 언론, 뭐 하루 이틀 벌어진 일은 아니었지만 컨트롤 카피 컨트롤 V, 그건 기자가 아니죠. 그럼요. 댓글 부대죠. 저도 할 수 있어요. 전 더 잘할 수 있어요. 전 거기다 약간 세세한 편집도 가능합니다. 저는 국정원보다 더 나은 포토샵 실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입사하게? 예, 그래요. 이런 언론 작태, 언론 적폐 이런 부분도 해소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심각하네요. 예,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시사였습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예, 금주의 시사 세 번째입니다. 금주의 시사 세 번째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제목을 10년 동안의 오독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10년 동안의 오독? 네.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네요. 이거는 어금니 아빠 사건, 아까 병훈 씨가 말씀하셨던 거를 좀 그걸 보면서 약간 들었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어금니 아빠 그 사건이랑 그 매스컴이 다루는 휴먼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저희 뉴스에서 많이 봤으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2005년에 화제 집중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매스컴을 탔어요. MBC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뭐 MBC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MBC, KBS, SBS 3사 모두에서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중파네요. 네, 다 공중파 3사에서 다 모습을 보였고 그 덕분에 그냥 많은 동정과 지지를 받고 또 후원까지 받았어요. 저는 이 사건 일어나기 전까지 몰랐는데 저도 어마어마하게 그때 반향을 일으켰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후원 카페도 만들어졌고 그가 직접 SNS에다가 자기 딸의 수술비 등을 호소하기도 했고요. 또 희귀병을 앓고 있는 자기 자신의 경험 같은 걸 이제 적는 그런 책까지 출간해서 책도 출간했어요. 네, 이슈가 됐다고. 네. 근데 심지어 되게 웃긴 게 이 사람이 6년 전에는 모범 시민 표창까지 받았대요. 아, 그래요? 이영학이 SNS를 통해서 자기가 표창을 3번이나 받았다고 자랑까지 했는데 이 표창을 줬던 관할구청은 2010년 3월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이웃한테 선행을 베풀었다는 명목으로 상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그걸 알았지 했더니 매스컴에 나온 모습을 표창 근거로 삼았다고. TV에 나온 거 보고 이 사람한테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표창 근거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단하다.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매스컴에 나왔던 모습과는 다르게 이 사람은 10대 중반부터 2017년 현재 이르기까지 18개의 전과가 있다는 게 이제 뒤늦게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중학생 때 또래 여중생을 성폭행했다라는 사실까지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그 자랑처럼 학교에서 얘기하고 다녔다라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네. 그리고 현재 그는 자기 딸의 친구를 성적으로 추행했고 살해했고요. 또 그의 아내는 그에 의해 성적으로 학대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죠. 아내가 그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도구, 그러니까 강제 성매매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도 알려졌고 더 나아가서 시아버지한테 이 아내분이 성폭행을 당했었는데 이영학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시아버지랑 그녀가 만나게끔 종용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살을 했을 때도 저는 이 대목이 제일 충격이었는데 이 아내분을 앞세워서 장례식 비용을 구걸하고 영상을 찍었는데 뭐 시체에 입을 맞추는 등 거의 뭐 고인 등요 모욕에 가까운 그런 자기적인 영상을 찍어서 그걸 영상을 JTBC에다가 올리고 돈을 요구했다고 기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영학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사이코패스 네, 그 검사하는 것에서 그 기준치에 걸리는 점수가 나왔다고 하는 기사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전혀 그런 공감하는 능력은 없는 사람 같고. 거의 뭐
감정 여자들, 공감이. 어린 여자들을 거의 자기 소비재처럼 쓴다는 점도 그렇고. 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 약간 의문이 들었던 게 그 기사 말미에 보통 얘기하는 게 뭐 매스컴과 국민들이 뭐 이영학에게 농락당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근데 국민들은 농락당한 게 맞죠. 우리는 매스컴에 대해서 이렇게 매스컴 보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매스컴은 정말 이영학에 농락당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매스컴이 지금 네. 이영학을 이용해서 국민을 농락한 거죠.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시사를 준비하게 된 건데 사실은 이 사람이 2005년부터 10여 년간 꾸준히 모습을 비췄어요. 매스컴에. 그게 그 사람이랑 그의 딸이 전례 없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고 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병을 이겨내기 위해 막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좋은 방송 소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겠죠. 네. 네. 근데 이게 방송의 질을 위해서 좋은 소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제작자들의 마음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쉬움이 드는 게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시청자들보다 되게 훨씬 가깝게 또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네.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좀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SNS만 뒤져도 조금 더 다른 정보들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당연한 생각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애초에 결론이 있는 스토리를 그냥 결론을 정해놓고 스토리를 찍고자 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그리고 SNS뿐만 아니라 그런 취재를 할 때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런 뭐 관련 무슨 학술지 이런 걸 읽다가 네. 이제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자의적 오인이라고.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상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찍기 시작하는 거죠. 근거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이영학 외에도 다 비슷하게 해왔어요.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다 주로 경제적으로, 뭐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뭐 불편함이 있는 장애가 있는 사회적 약자들한테 그냥 계속 전형적인 시각만을 보여줘 왔거든요. 네. 사실을 말하는 게 다큐멘터리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휴먼 다큐멘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그 인물이 가진 일부의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그 외부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 같은 것만 보여주게 되고요. 물론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따로 있으니까 그 인물을 그리는 시각이 그 주제 중심으로 편집되는 게 당연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다큐멘터리의 경우에는 저희는 느끼잖아요. 실제 경험보다 되게 훨씬 강렬하고 더 사실적이고 더 친근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걸 이제 느끼잖아요. 보통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은 저게 거짓일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게 되잖아요. 못하죠. 사실 그 다큐멘터리라는 이름만으로도 갖고 있는 권위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그냥 비판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출연자들에 대한 그리고 출연자들이 속한 어떤 사회적 집단에 대한 대중의 생각을 형성하고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다큐멘터리가 엄청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지금 뭐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없고 뭐 거짓말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려는 것도 물론 아니에요. 네. 근데 휴먼 다큐멘터리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다루는 시각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보통 연민이나 감동처럼 정서적 차원에만 국한돼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되게 그 사람들을 굉장히 수동적이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해놓잖아요. 그리고 딱 정체성만 부각이 되고요. 근데 이영학이 이걸 되게 잘 이용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약간 매스컴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냥 희귀병이라는 신체적 장애 또 뭐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사회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뭐 이런 인간 승리적 웅담? 청년 가장. 네, 웅담 같은 걸 연출해 준 거죠. 이영학은 이런 영향으로 얻게 된 재정적 지원이랑 사회적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를 가지고 더 큰 권력을 가지고 피해자들한테 이거를 휘두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휴먼 다큐멘터리 이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 얘기들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주류 사회가 기대하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습관적이고 관성적인 행태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영학은 그 후원금 빼돌려서 뭐 외제차를 몇 대나 구입했고 뭐 튜닝을 했고 뭐 그런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고 또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으로 등록돼서 매달 복지 혜택을 누렸대요. 그래서 그런 생계급여랑 장애인 수당을 다 합치면 한 16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매달. 심지어 자기 아내를 성매매시키고 학대했고 또 이번에 딸을 정신적으로 약간 올감했다라는 의심도 받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요. 방금 양세병님이 언론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작가님도 똑같은 내용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비슷한 내용이죠. 네, 결국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자극적인 거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휴먼 다큐라고 해도 결국은 어떤 자극, 감정적 자극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구미에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생산자가 과오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은 근데 좀 그것도 약간 간과할 수가 없는 게 그와 그의 딸이 희귀병 환자인 건 사실이죠. 네. 그 점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나 뭐 사회적 관심 같은 게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매스컴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한 거는 맞긴 맞고요. 근데 그리고 지금 당장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은 생존을 이제 담보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근데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가지는 권위나 영향력을 좀 고려해 보면은 요 기능에만 머물러서 자족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각의 확장 뭐 이런 게 필요하다. 뭐 관습적인 휴먼 다큐멘터리의 내러티브를 뭐 비판적으로 뭐 분석하고 구조화해야 되는 뭐 이런 거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기도 한데 네. 우선 현실적으로는 정말 최소한의 거잖아요. 정말 소재주의에 천착하지 않고 사실관계 먼저 철저하고 신중하게 파악하는 게 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요. 10년간의 오도 맞네요. 그런데 결국 매스컴이 마치 시청자랑 동급의 피해자인 것처럼 자기들을 항변하는 거는 옳은 처사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그 10년 동안 해왔는데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몰랐을까? 그리고 방송 3사가 그런 팩트를 다 놓쳤을까 하는 것도 네. 의구심이에요. 그만큼 방송에서 검증하는 부분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 이거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조금 관심만 더 두면은 알아낼 수 있는 일들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할 때 질문 같은 걸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그 분위기에 걸맞는 답을 하게끔 유도신문 같은 걸 하는 거죠. 원하는 답을. 네, 뭐 화제 집중 그 프로 자료가 남아 있길래 봤거든요. 어저께 네, 네. 뭐 내러티브 거의 이제 나레이션으로 진행이 되고. 네, 그렇죠. 되게 친구에게 막 그 딸 애가 이제 얼굴이 좀 이상하니까 그 조금만 그 여자애가 저건 뭐지? 약간 이런 표정을 짓는 걸 막 클로즈업을 막 하고 그다음에 엄마를 딱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뭐 딸이 친구가 없으신가 봐요. 그럼 엄마가 또 이렇게 울먹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잔잔한 음악 한번 깔아주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출을 막 하거든요. 뻔한 그런. 뭐 다 예능에서도 악마의 편집 뭐 맨날 하고 엠넷에서 뭐 맨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같아요. 네. 저번에 저희가 정미용이 KBS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거를 감추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본인들이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이 역으로 비판받을 걸 감수하고 비판해야 되는데 그거에 열려있지 않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요. 공중파 방송 문제 그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근데 그 공중파 방송들이 현재 소가리를 많이 앓고 있죠. 우리가 내는 돈으로 운영되는 방송들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신료 이런 거 다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를 잡아내는 거, 비판적 기능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아요. KBS, MBC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하고 네.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영학 사건이 이슈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너무 그 천인공노할 짓을 해버렸기 때문에 현재 정황상으로는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언급을 했는데 결국 이영학도 문제지만 그 이영학이라는 괴물을 누가 만들어줬느냐 그것도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시사였던 것 같네요. 그래요. 이 작가님이 준비한 시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하시느라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95화입니다. 95화. 95년도에 뭐 있었는지 하나씩 가져와 보는 걸로. 저의 탄생일을. 드디어 양세병님이 탄생을 드디어 하는군요. 탄생합니다. 와, 예, 드디어. 그 얘기 빼고예요. 나는 더 중요한 사건인데 나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나 3살 됐나? 그래요. 다음 주에도 소리 없이 요란하게 떠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타이틀 음악, 디템포, 편집, 최정민.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확대형으로 탄핵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격이고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국감 무산 사퇴를 부른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격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헌재가 법과 규칙에 따라 선출했는데 이를 부정하는 건 국회가 만든 국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감장에서 수모를 당한 김 권한대행에겐 사과한다며 국회의원들도 삼권 분립을 존중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에게 헌재 소장 후보자를 조속히 지명하라거나 지명이 늦어진다고 탓할 수는 있겠지만 권한대행은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야3당은 반발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힘내세요 김희수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계 신용평가사들은 북핵 리스크가 한국 경제를 급격히 위협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무디스와 S&P 등 주요 신용평가사들을 접촉한 결과를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국이 적절히 대처를 하고 있고 다자간 여러 가지 공조 이런 걸 통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인상들을 갖고 있고요. 북한의 6차 핵실험 뒤에도 한국 시장이 보여준 안정적인 모습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IMF가 전망하고 우리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경제 성장률 3% 달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질적인 성장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련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통해서 3% 성장을 최대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 부총리는 한중통화스와프 연장은 양국이 이미 지난 10일 계약서를 교환했다며 공식 서명식의 생략이 한중 관계 악화와 연관됐다는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정책 일정이 좀 마무리가 되면은 우리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의 문제가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한미 FTA는 호혜적인 협정인 만큼 폐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양국 간 이익의 균형점을 슬기롭게 찾아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미 재무부가 다음 주 발표 예정인 환율 조작국에는 우리나라가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다음 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 핵심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자진 탈당을 위한 수순밟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 출당을 통합의 조건으로 내건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에겐 돌아갈 명분이 생기는 셈입니다. 당의 최대 주직격인 김무성 의원을 포함한 통합파 의원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먼저 월요일 최고위원회의 때 지도부의 보수대통합 추진위원회 구성을 공식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강파 의원들의 반대로 통추위 구성이 무산될 경우 통합파 의원들이 한꺼번에 탈당해 한국당에 복귀하는 시나리오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대 9명까지 탈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명이라도 탈당할 경우 바른정당은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됩니다. 보수통합 논의가 생각외로 급물살을 타면서 집단 탈당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당내 자강파들은 잔뜩 긴장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한 유승민 의원의 경우 통합파 의원들을 만나며 물밑 설득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강파 의원들은 통합파 의원들을 상대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어 양 세력 간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소유 방송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청년들의 저는 사실은 이제 타짜에서 네. 타짜 다들 보셨으면 아실 텐데 봤죠. 평경장이랑 곤이랑 그 평경장네 집에서 다 이렇게 지내면서 타짜 기술을 익히잖아요. 아~ 그때 뉴스에서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뉴스로 나와요. 맞아. 네, 그래서 곤이가 그걸 보고 되게 놀라면서 평경장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 평경장 대사가 되게 압권이거든요. 뭔가요? 곤이한테 세상이 너는 아름답고 평등하다고 생각하니? 그러다가 막 되게 약간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럼 우린 뭐 먹고 사냐라고 얘기를 해요. 네. 다리가 무너졌어요?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넌 세상이 아름답고 평등하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한건 너 새끼. 세상이 아름답고 평등하면 우린 뭘 먹고 사니? 연습이 나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맞아. 그 시간이 흐르는 거를 묘사하려고 네. 그 장치로 이렇게 성수대교 붕괴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 타짜 영화 괜찮은데. 재밌죠. 아직도 못 봤거든요. 경경장 막 이러면서. 빨리 봐야겠다. 더 테러 라이브에도 비슷한 컨셉으로 차용이 됐잖아요. 맞다. 다리가 끊기죠. 그 영화도 재밌죠. 이게 그만큼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걸 그렇죠. 반증하는 거예요. 그 아까 송병호님이 근처에 여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침에 등교하던 학생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들 아침에 딸이랑 싸우고 딸이 나갔는데 걔가 그 버스에 타고 있었다 막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돌아가지고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또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발 방지 뭐 안전 대책 이렇게 했지만 결국엔 돌고 돌아서 세월호 참사라는 일도 또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 적폐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안 좋은 게 쌓인 거잖아요. 이걸 치우는 과정도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하죠. 신적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 5개월, 6개월 됐나요? 적폐가 쌓일 시간이 어딨냐 도대체 진짜. 신적폐라는 말을 진짜 뻔뻔해. 그리고 그거를 보도하는 그 방송사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언어를 거르는 그런 능력이 없나? 그냥 원래 누가 얘기하고 말하고 이러는 거 그대로 받아 적는 거 잘하잖아요. 그렇지. 컨트롤 카피, 컨트롤 V. 네, 그리고 그럼요. 앵무새처럼 읽어대기. 아, 그럼요. 네, 그렇죠. 의식이 없지. 네. 그래요. 1994년도에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하나씩 집어보면서 뭐 물론 이거 외에도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을 회상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95화잖아요. 이제 또 95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네, 새날 소유 방송이 벌써 94화네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맞아요. 진짜 추워요. 기모 후드를 입었는데도 우리 지난주에 에어컨 틀고 방송했던 거 기억나요? 맞아요. 덥다고 막 투덜투덜 대면서. 그런데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지금 다들 긴팔을 그냥 꽉 여매고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참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새날 소유 방송 94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국감이 시작됐죠? 국감이 시작됐는데 예. 국정감사가 아니고 그냥 쌈박질밖에 거의 안 보이던데 파행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파행의 중심에는 야당 의원들이 있어요. 이 문제가 유독 두드러진 거는 이제 13일에 열렸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였는데 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향후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때 헌재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수들보다 최근 선수들이 좀 패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요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지금 축구 국가대표 막 말 많아요. 지금 막 그래가지고 최근에 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히딩크 감독이 오늘 안에 한국 국가대표팀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지금 시스템 전반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도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경기는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시원하게 붙어보는 거. 이 미국 월드컵을 통해서 이제 세계가 한국 축구를 약간 좀 괜찮네 이렇게 봐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때 그 서정원 뭐 이런 선수들 많았어요. 유명한 선수들. 그 선수들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 축구에 있어서 이제 지도자급으로 다 성장을 해놓은 상태인데 사진을 보니까 슈협이 이제 이번에 졌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사진 보니까 탁자가 진짜 막 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원탁 같은 데서 회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탁자에서 뭐 종이 하나도 없이 그냥 펜만 덩그러니 올려져 있고 뒷짐지고 앉아갖고 그냥 그 회의가 아니라 훈화 아니야? 훈화? 그 축구 안에 그 라인이 있대요. 뭐 대학 뭐 특정 학교 라인 뭐 이런 밀어주고 끌어주고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의혹들이 자꾸 제기되고 한국 축구 위상이 점점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면은 전면적으로 지금이라도 뜯어 고쳐야죠. 언제나 반복이 되잖아요. 이런 얘기가. 그렇죠. 꼭 축구만의 문제는 또 아니고. 그렇죠.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적폐를 해소하려고 하는 이제 새 정부 출범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협회 이런 차원에서 그런 적폐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말끔하게 해소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94년도에 있었던 사건 중에 참 비극적인 사건인데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있었어요. 연속적으로 붕괴 사건이 났던 거죠? 예, 삼풍백화점. 어차피 다음 주에 한번 언급이 될 것 같은데 성수대교 붕괴 사건은 너무 쇼킹했습니다. 출근길, 등굣길에 있었던 일이고
갑자기 다리가 그냥 툭 떨어진 거예요. 50m 정도가 갑자기 떨어졌다고. 네. 네, 그래서 49명이 한강으로 추락하고 그 중에 32명이 사망하였다고 하는데. 그냥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뭐 조금 붕괴된 정도가 아니고 그냥 50m가 뚝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또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위해 이렇게 추구하던 그 한국 사회 부정부패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또 문제가 되게 많았죠. 부실감사 또 뭐 부실공사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어가지고. 아까 이 작가님 언급하셨던 삼풍백화점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네. 뭐 공사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누가 해먹고 누가 여기서 떼먹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제대로 된 건축물이 나올 수가 없죠. 그냥 그 부실 시공, 그다음에 그 값싼 자재 그렇게 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됐었던 게 결국엔 곰따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이제 나타난 거죠. 이 사건 났을 때 제가 살던 데가 바로 그 뚝 하나 사이 두고서 성수대교가 있는 집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침에 막 뉴스 나가지고 집에서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나지. 진짜 막 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와, 그게 들렸구나. 네, 그 가운데가 딱 잘려가지고 떨어지는 그러니까. 물에 떨어지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예. 그리고 나서 동네 여고생들 이제 막 버스가 정체돼가지고 네. 이게 라인이 끊긴 거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 막 차량 일대 막 난리 나고 네. 그런 거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5살 때니까 이제 조금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때 태어나기 전이어가지고 잠깐 네. 아직도 안 태어났니? 네, 제가 아직도 안 태어났어요. 기다리고 있어 지금 다음 주까지. 즐겨 진짜. 이때쯤이면 좀 태어날 법도 하잖아.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사건을 전혀 모르는데 네. 그 드라마 시그널 다들 아시죠? 네네. 네, 시그널 5회에서 한영대교가 붕괴되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때 시대가 95년도 시대로 이렇게 나온 거였는데 그게 성수대교 붕괴 연상신으로 이렇게 가져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 조금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서 이제 국감을 파행시키려는 시도를 보였어요. 네. 난 김진태가 뭔 얘기 이제 김진태 김만 들어도 웃겨. 웃기지 않아요? 아 그럼요. 야, 2심에서 무죄 나왔다고 지금 아주 방방 떴어. 아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이야. 이게 국감이라는 게 국정감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 공기관이나 그 정부 기관들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그때 발표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이것저것 막 자료 조사하고 기관에 정보 공개 요청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 때문에 굉장히 좀 바쁜 처리예요. 막 군대에서도 막 행정병들 열심히. 그렇지. 네, 문서 만들고 그럴 보좌관들 시기인데, 이런 사람들 엄청 바쁘죠 네, 지금. 가람 문서라도 태어나야 된다 막 이런 그런 식인데. 네. 이때 열심히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이게 정권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특히 이제 예산 관련해서 뭐 잘못된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지. 야당은 그걸 노리겠지. 네, 그걸 원래는 야당이 원래 할 역할은 그걸 노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잘못된 자료나 네, 뭔가 이상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지 정상인데. 그렇죠. 특히 자유한국당 전 집권당이잖아요. 네. 전에 그 집권하고 있던 그 정부의 잘못된 예산 처리라든가 네. 잘못된 그 행정 처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엄청나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게 적폐지.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시작도 못하게 파행을 시켜버리는 거죠. 네, 시작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나요, 진짜. 그리고 특히 그 김희수 헌재소장 권행댕 자체를 이렇게 반대하는 거는 그 세월호 때 생명권 지적하면서 이제 탄핵을 시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보복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서 생떼를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거죠. 네. 헌재는 특히 박근혜 탄핵 때 중점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마무리를 딱 지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날의 감동이 아직도. 네. 네. 거기에 대한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제 대한 거기 때문에 예. 이건 좀 인간적이지가 않잖아요. 이성적이지 않고 막 그냥 지들 감정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냥 어그로 끄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헌재뿐만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역사교과서 여론조작 문제 가지고 문제 네. 삼아서 이렇게 파행을 시켰다가 또 이거는 사과를 하고 재개가 되기는 했죠. 그리고 또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또 핫했잖아요. 세월호 최초 상황보고가 시간이 조작되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한참을 싸우다가 파행되고 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전 정권에서 있었던 안 좋은 일들, 잘못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세월호 역사교과서 다 이거 옛날 일이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신나게 얘기했던. 그러니까. 네, 국정화국 교과서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고. 그리고 세월호 관련한 거는 진짜 지금 현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의원들은 할 말이 없지. 그럼요. 예. 야당이 파행을 결국 시킨 이유가 그쪽에서 주장하기로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김희수 헌재소장이 지금 권한대행으로 직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원래는 9월에 청와대에서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 국회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국회에서 이제 거부를 했잖아요. 네. 임명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상 초유였죠. 초유의 사태가 있었죠. 야당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임명 동의권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걸 지금 청와대에서 무시하고서 그걸 무력화시키고 그냥 권한대행이라는 그 명목으로 직을 유지시키고 있다. 그 와중에 이제 대변인이 갑자기 욕을 먹어요. 청와대 대변인이 그 직을 유지시키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내년 9월까지 직을 유지한다는 걸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 알아들은 거지. 네. 청와대에서는 사실 그런 의미로 한 얘기가 아니고 네. 그냥 일단은 일을 하는 걸 보고 네. 조기에 직을 끝낼 수도 있다. 네. 이런 걸 열어놓은 상태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였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잘못 해석을 했어요. 김희수 권한 대행 체제가 지금 불법적인 일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적법한 절차라고. 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방송입니다. 소리 없이 요란한 방송. 새날 소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정미용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청와대에서 김정숙 여사님 관련한 옷 이야기가 나왔죠. 딱 봐도 뭐 몇 억을 들여서 옷을 사 입었다라고 생각이 안 되잖아요. 막 십몇 년 넘은 옷들, 그런 옷들 막 입으시면서, 그리고 또 그 꼼꼼하게 막 바느질 하시고 맞아요. 재봉틀 하시고 그런 거 보면 어떻게 걷다 대고 옷값 그런 얘기를 운운할 수 있는지 참 어이가 없죠. 그 양복 빼입고 나오셨던 것도 알고 보니까 그냥 홈쇼핑에서 파는 19만 원짜리?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구두 있잖아요. 그 스토리 있잖아요. 구두 다 떨어진 구두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영세 업체에서 이렇게 만든 거 그 구입해가지고 너무 발이 편하다고 해서 계속 신고 다니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사치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는 깜빵에 있는 박근혜한테는 하라 이거예요. 정명 어디 너절한 대가리가 감히 그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요. 새날 소유 방송이 벌써 94화인데 오늘은 1994년도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가 김일성 사망입니다. 제 개인적인 그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그날이 방학하는 날이었어요. 보니까 날짜도 7월 8일로 나오더라고요. 네네. 아마 그 다음 날이 방학하는 날이었나 그랬는데, 보통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청소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제가 전산실 담당이었는데 그 전산실 담당 선생님이랑 제가 그날 약간 언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분위기가 좀 싸했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불러서 엎드려 뻗쳐서 때리면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이상한 뉴스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아. 네. 청소 끝내고 죽었다 이제 이러고 전산실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는데 멀리서 선생님이 정민아, 예 선생님, 막 이러는 거야. 갑자기? 김일성이 죽었댄다. 막 이러더니 모든 게 다 용서가 됐어. 몰라. 정말? 몰라. 되게 그 선생님의 표정에서 뭔가 그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그 회한의 표정이 느껴지면서 갑자기 모든 게 그냥 치유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단했었죠. 왜 그랬냐면은 그 북한이 독재자 1호 독재자 아닙니까? 김일성이 죽음으로 해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김일성과 이제 회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나서 뭐 그게 이제 김정일이 뭐 이렇게 쇼크를 유발해서 죽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사람들은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라면 사재기도 좀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김정일이 김일성 죽음을 방치했다, 뭐 아니면은 죽음을 사주했다, 뭐 이런 설이 약간 김정일의 학정을 의식하고 나온 발언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 7년 전에 김일성 사망에 대해서 오보가 난 적도 있지 않았나요? 그때 되게 대대적인 사건이라고 들었는데. 그랬었나요? 그 기억은 없네요. 또.
그때 별로 생각 없이 살았어요. 코질찔이 시절이어서 그랬나. 하여튼 대단한 이슈였습니다. 94년도에 충격적인 이야기, 김일성 사망, 충격적인 사건이 그렇게 있었고,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그 월드컵 국가대표팀 얘기가 많잖아요. 네. 뭐 최근에 이제 또 러시아전에서 졸전을 치르는 바람에 말들이 많은데 94년도에 미국 월드컵이 있었어요. 결국 우리 이제 16강 진출이 염원이었는데 탈락됐죠. 아, 그렇구나. 안타깝지. 근데 경기는 참 잘했어요. 재밌는 경기가 있었는데 마지막 경기가 이제 독일이랑 하던 경기인데 그때 당시에 3대 0으로 지고 있었나? 그랬었는데 3대 2까지 따라잡는 그 독일 선수들이 조금 놀랬죠. 독일하면 뭐 영원한 우승 후보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우리나라 그때 제가 알기로 황선홍 그다음에 홍명보 이렇게 골을 넣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 선수